其实这几年一到深夜的时候吧，自己躺在床上回想这些种种事情的时候，特别难过，特别懊悔。在这里，我想郑重的对大家说一句对不起，我已经不再是过去的那个郭美美了，现在我是一个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1년 10월 18일 중국 최초의 왕홍 중 한 명인 궈메이메이가 다시 한번 법을 위반하여 투옥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그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국판 상류층 여성인 궈메이메이에 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1년 6월 20일 중국 소셜 네트워킹 웨이보에 메이메이 베이비라는 닉네임을 한 소녀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녀의 20살 생일 선물은 무려 200만 위안, 하나로 약 3억 8,4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이었고 집 한쪽 벽에는 평균 5만 위안, 하나 약 960만 원 이상인 명품 핸드백이 가득했습니다. 최고급 피아노, 고급 차, 고급 저택까지 소유하고 있는 그녀는 웨이보에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매우 풍요로운 삶을 사는 부자들을 부러워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류 사회의 삶을 기꺼이 공유하는 궈메이메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자신의 실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炫富这种就是他们自己的说法吧。像我微博里面很多关注的朋友，人家每天也在拍呀，人家甚至拍的比我还要富啊，人家一个手表就400-500万了，仇富也好还是什么也好，可能每个人心态吧。 궈메이메이의 본명은 궈메이링으로 1991년 중국 호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메이메이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은 이혼했고 메이메이는 어머니 고덩펑과 함께 살았습니다. 메이메이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 모녀는 선전시로 이사했고 고덩펑은 사업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메이메이의 아버지는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고 어머니는 남녀의 연애를 이어주는 곳을 운영하며 인간관계가 복잡했으며 메이메이의 큰 이모는 몸을 팔기 위한 사람들을 수용한 일로 감옥에 갔고 삼촌은 마약 매매와 불법 마약 흡입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가족은 법을 무시하고 돈만 있으면 이 사회에서 이겼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성년자의 마음에 미친 영향은 이어지는 여러 상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 17살 때 여전히 고메이링이라고 불렸던 메이메이는 어머니가 항상 사랑에 빠져 자신을 돌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덩펑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물질적인 것에 제한되어 있었고 이러한 인식은 딸에게 서서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고급차에 앉아있는 사진으로 고메이메이는 어렸을 때부터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덩펑은 또한 딸이 연예계에 진출하는 인생계획을 세웠고 딸의 운명을 읽을 수 있는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이 딸의 이름을 메이메이로 바꾸면 나중에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승이 한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메이메이는 가족이 저지른 일들을 직접 모아 생생한 교육적 교훈을 주었습니다. 大家好，我叫郭美玲，我来自北京电影学院表演系。我为大家唱一首王菲的《旋木》。拥有华丽的外表和绚烂的灯光，我是匹旋转木马，身在这天堂。不管我能够为你有多长，至少能让你幻想与我飞翔。 그 후 메이메이는 베이징에 가서 다양한 오디션을 참가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그녀는 연예계 진출을 위해 성형까지 하면서 모든 수단을 썼지만 그녀의 사업은 아무런 발전도 없었습니다. 18살 때 10만 위안, 한화 약 1,900만 원이 넘는 시계와 빨간색 미니쿠퍼 차를 잇따라 받은 메이메이는 무명 소녀에서 부자로 돌변했습니다. 그 후 웨이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의 생활은 럭셔리했습니다. 20살 생일 때 메이메이는 마세라티 한 대뿐만 아니라 람보르기니 한 대도 받았습니다. 메이메이는 자신이 보여주는 상류사의 생활은 부를 과하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웨이보에 오랜만에 람보르기니를 타보는데 람보르기니보다 나의 마세라티가 더 나은 것 같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쯤 네티즌은 메이메이가 이 많은 돈을 어린 나이에 어떻게 벌었는지만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사회적 관심을 불어일으켰고 당시 공입사업에도 쓰라린 피해를 주었습니다. 2011년 5월 메이메이의 웨이보 인증은 갑자기 배우에서
중국 적십자사 상업 총경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인증은 본인이 웨이보에 정보를 올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 메이메이는 자신을 엘리트 계층이라는 꼬리표도 달았습니다. 오직 20살의 소녀이지만 슈퍼카, 럭셔리한 생활, 자선단체, 리더십 클래스, 일련의 주목할 만한 행동을 한 메이메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신은 20살 재벌 2세입니까? 아니면 20살에 부자를 찾았습니까? 이 인증은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슨 내막이 있습니까? 국민의 성금으로 사익을 취하는 건 아닙니까? 라는 댓글이 많았지만 메이메이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악명을 뒤집어 쓰고 데뷔를 선언했습니다. 메이메이는 2011년 8월 웨이보에서 싱글 팅커벨 걸을 발표했습니다. 메이메이의 웨이보 친구 목록에 거창장 RC라는 아이디가 있었는데 거창장은 당시 중국 적십자사 부총재였고 RC는 적십자 레드크로스의 약자입니다. 두 사람 모두 거라는 성을 가졌으니 아버지와 딸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거창장은 메이메이를 모른다며 오직 아들만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거창장은 웨이보에 등록한 적이 없다고 많은 이들이 증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창장 RC라는 계정은 웨이보를 탈퇴했고 적십자사는 메이메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으며 신분을 위조한 혐의로 메이메이를 신고했습니다. 그 후 메이메이는 적십자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해명글을 올렸고 웨이보는 인증심사에 실수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럼 자선단체를 이용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었다면 메이메이의 경제적 출처는 어디일까요? 사람들의 많은 지르에 거덩펑은 메이메이와 한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토크쇼에서 거덩펑은 사업 초기의 주식으로 몇 달 만에 500만 위안, 약 9억 6천만 원을 벌었고 선전에 집 2채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메이는 엄마의 합작 파트너들이 자기를 총회에서 미니쿠퍼를 제외한 고급 차들과 시계를 선물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메이가 말한 합작 파트너 중에 왕준이라는 선전에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메이메이는 그를 의부라고 하지만 사실 그와 메이메이는 연인 관계였고 나이 차가 많이 나서 의부라고 했습니다. 왕진의 씀씀이는 호탕했습니다. 수양딸 메이메이 생일에 200만 위안, 약 3억 8,400만 원의 마세라티를 선물했고 그의 명의로 된 람보르기니도 몰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인터넷에 노출되자 메이메이 모녀가 어렵게 쌓아 올린 이미지가 무너지자 거덩평은 왕쥐는 메이메이의 생부이기 때문에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욕설이 쏟아지고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은 왕쥐도 그녀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2013년 메이메이는 다양한 인맥으로 영화를 찍었지만 영화들의 퀄리티는 좋지 않았고 평점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메이메이는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자신의 작업실을 만들고 각지에서 상업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경찰의 통보로 메이메이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메이메이는 인터넷에 홍보로 몸값을 올리고 부유한 남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몸을 팔려고 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소문에 따르면 메이메이와 하룻밤을 지내는 비용은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 하나로 약 576만 원에서 960만 원이었습니다. 메이메이의 조수는 메이메이가 늘 자신을 데리고 외지에서 공연하는데 그날 저녁에 메이메이는 항상 초대인과 한 방을 쓰고 다음날 짐 정리를 할 때마다 뭉친 현금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메이메이의 사생활도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주 다른 남자를 데리고 집에 와서 밤을 지냈고 그중 외국 남자가 대부분이었으며 메이메이는 부유한 중국 남성과 잘생긴 외국 남성을 찾았습니다. 또한 메이메이는 조수에게 자신이 상대했던 남성의 수를 통계하라고도 했습니다. 메이메이의 의부였던 왕쥐는 금융범죄로 체포된 후 경찰의 신문에서 메이메이와의 관계도 자백했습니다. 메이메이가 돈이 필요할 때 베이징에서 선전으로 날아와 왕진과 하룻밤을 보내고 왕쥐는 한 번에 5만 위안, 하나로 약 960만 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왕쥐는 메이메이만큼 허영심이 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고 마세라티도 자신한테 강제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2011년 왕쥐는 적십자사와 관련 있는 친구의 가계 소역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실을 안 메이메이는 자신이 CEO가 되고 싶다고 해서 왕쥐는 동의했습니다. CEO가 된 메이메이는 허영심의 웨이보 인증을 적십자사와 관련된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녀의 이 행동은 적십자사에 심각한 신뢰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성인이 된 메이메이는 자신의 몸을 팔아 물질적인 만족을 얻기 시작했으며
웨이보에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명원이라는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기록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재물을 긁어모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이징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카지노를 운영하며 여러 사람을 조직해 불법 도박 활동을 벌였고 이를 통해 거액의 도박 자금을 챙겼습니다. 2014년 7월 9일 카지노는 경찰에 적발되었고 메이메이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오랜 기간의 개조를 거쳐 출소한 메이메이는 웨이보 닉네임을 고 메이메이 노력으로 바꿨습니다. 출소 2달 후 메이메이는 웨이보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첫 글을 올렸습니다. 2019년 12월 메이메이는 웨이보의 공개 사과 영상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메이메이는 과거의 이미지와 다르고 진심을 담은 태도로 대중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롱과 격려가 뒤섞인 댓글들이었지만 이번 사과는 그녀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20년 초 그녀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시도했으나 수익이 너무 적어 곧 문을 닫았고 그 후 라이브 스트리밍 업계에 진출했지만 인기도 적고 수익도 적어 다시 그만두었습니다. 메이메이는 가끔 웨이보에 자신을 위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중 베이징이 소유한 한 채 부동산 가치가 수감 동안 300만 위안, 약 5억 7,600만 원으로 상승했다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메이메이는 어떻게 해야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2020년 8월 메이메이는 황징유이라는 배우와 실시간 검색어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메이메이는 장문을 통해 자신이 감옥에 가기 3개월 전 황징유와 연인 사이였으며 당시 핫하지 않은 황징유에게 집세까지 내주었는데 상대방이 자신을 버렸다고 폭로했습니다. 황징유 측 변호사는 경고장을 보내자 메이메이는 공개 사과에서 두 사람은 아는 사이일 뿐 연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연예계 스캔들에 관심이 많았고 이 사건에 엄청난 트래픽이 몰려왔으며 메이메이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1년 전 울며 사과한 메이메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니 다시 일어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계속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메이메이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메이메이는 성형수술을 통해 살을 빼고 나서 성형 고문으로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병원을 추천하고 자문 비용을 받았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자 옛날에 자랑하기 좋아하는 메이메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웨이보에는 고급차, 에르메스, 럭셔리 시계, 액세서리 등등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작별하기 위해 그녀는 웨이보에 내가 또 이름을 바꿨어.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고 메이메이가 아닌 고첸 씨로 이름을 바꿨으니 모두가 적응하기를 바라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메이메이는 연예계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DJ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웨이보 글에 잃어버린 5년을 채우는 새해 선물이라고 올리면서 롤스로이스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메이메이는 롤스로이스는 뽐내는 건 아니다라며 쇼에 출연해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려고 억지로 페르소나를 설정한 것이죠. 예를 들어 창사 공연을 갔다가 집 한 채를 구매했다며 웨이보에 올리고 댓글로 돈이 얼마 안 된다. 고작 200만 위안, 약 3억 8천만 원밖에 안 된다 라고 했고 댓글에서 조롱한 글이 있었는데 내 월 수입이 60만 위안, 약 1억 1천만 원인데 넌 뭐냐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점차 부와 노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그녀에게 귀속되어 아름다운 독립적인 여성의 페르소나가 성립되고 그녀를 옹호하는 댓글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이메이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올린 글들은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올린 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가 후회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돈을 벌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 메이메이는 웨이보에 다이어트 상담하고 싶으면 친구 추가라고 광고를 올렸습니다. 웨이보는 단지 메이메이의 노력을 보여주고 부를 과시하는 장소였고 그녀의 위챗이 진정한 비즈니스의 전쟁터였습니다. 메이메이는 이 다이어트용 캔디 한 팩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무려 7kg의 살이 빠졌고 이 캔디만으로 몸매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을 본 후 메이메이를 신뢰하는 많은 사람은 699위안, 약 13만 원짜리 캔디를 과감하게 주문했습니다. 메이메이는 돈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사용할 수 있었으며 사람의 양심은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녀는 판매하는 다이어트 캔디에 불법으로 시부트라민 성분을 첨가했습니다. 시부트라민은 일종의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이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중국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재료입니다. 메이메이가 금지 성분이 함유된 것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무지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2021년 3월 메이메이는 또다시 체포되었고 경찰은 5천만 위안 약 96억 원이 넘는 유해 다이어트 제품을 압수했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메이메이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0만 위안 약 3,84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빠른 체중 감량 제품은 모두 허위 홍보 및 사기이며 이러한 제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을 줄이고 살을 빼는 데는 지름길이 없으므로 약을 먹는 것은 취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20살에 몸을 팔아 유명세를 탔고 24살에 도박장을 차리고 감옥에 들어갔으며 30살에 금지 약물을 팔아 또 체포된 메이메이는 왜 이렇게 많은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녀의 출신 가족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가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어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가 잘못된 길을 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은 한 사람의 기점을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종점을 결정합니다. 메이메이 자신도 가족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비록 수년간의 교육 개조를 거쳤지만 여전히 그녀의 행동과 심리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극도로 신경을 썼으며 또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었습니다. 대다수 돈을 벌기 위해 평생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은 법률에 적혀 있다라는 말을 알지만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존엄과 양심을 더 지키려 할 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Kind of taunting me to do it. I kind of almost saw it as like a challenge, like, yeah, I'll show you. I'm not just like a little girl kind of thing, yeah.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영상 속 소녀 데이지 콜먼은 평범한 작은 도시의 소녀입니다. 하지만 한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삶이 엉망이 되었고 운명이 장난처럼 그녀의 가족 또한 깊은 수렁에 빠져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되었습니다. Remember a dog ran up on the couch and sat on my lap and I said something really loudly about it and they told me to quiet down and that's literally like the last thing I remember. So 2012년 1월 8일 겨울밤 멜린다 콜먼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움을 잠에서 깼습니다. 당시 거의 새벽 5시가 되어 그녀는 앞마당에 있는 강아지가 추위를 탄 거로 생각하여 망설임 없이 앞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순간 그녀는 눈에 들어온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눈이 덮인 마당에는 얼마 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딸 데이지가 있었습니다. 데이지는 의식을 잃은 채 눈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 데이지는 티셔츠와 요가 바지만 입고 맨발로 있었습니다. 불쌍한 데이지의 머리카락이 얼어 땅에 붙어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눈 속에 있었던 것이죠. 거실에 있던 아들은 어머니의 비명에 잠에서 깨 엄마와 함께 데이지를 눈 속에서 끌어내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담요로 데이지를 감싸 따뜻하게 해주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멜린다는 아들에게 욕조에 찬물을 받아 놓으라고 하고 데이지를 천천히 욕조에 넣었습니다. 멜린다는 수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녀는 욕조의 물 온도를 서서히 높여가며 데이지의 얼어붙은 피부가 보라색에서 빨갛게 변하게 되었고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데이지의 몸 여러 곳에 멍든 흔적이 보였습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의 상황이 아주 심각했죠. 놀란 멜린다는 바로 911로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데이지는 3시간 후 의식을 되찾게 됐습니다. 의사들은 데이지 체내의 알코올 농도가 13%가 된다며 미주리주 법정 음주 기준인 8%보다 거의 2배나 높은 수치라고 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데이지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이 13%는 그녀 체내 알코올의 최고치가 절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들의 눈에는 이 젊은 소녀가 철없이 자업자득한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주리주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데이지는 성폭행을 당했고 한밤중에 눈밭에 버려져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결국 영화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데이지 콜먼은 1997년 3월 30일 미주리주의 한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데이지는 어릴 적부터 단정하고 우아한 소녀였으며 뛰어난 외모를 지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학업 성적도 우수했으며 운동과 춤을 좋아하는 활기찬 소녀였습니다. 데이지는 대가족과 함께 자랐는데 아버지 마이클 콜먼은 의사이고 어머니 멜린다는 미국 해군에 복무하다 퇴역 후 수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데이지는 3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나 오빠 찰리, 남동생 트리스턴과 로건이 있었습니다. 2009년 데이지가 11살 때 그녀는 남동생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근처 도시로 레슬링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그러다 귀가하는 도중 차 사고가 발생해 아버지 마이클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극이 발생한 후 멜린다는 4명의 자식과 미주리주 메이빌로 이사가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멜린다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14살 딸이 분명 나쁜 짓을 당해 눈앞에 쓰러져 있는데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딸의 가장 친한 친구 페이지가 겁먹은 목소리로 전날 밤에 일어난 것을 얘기하고서야 멜린다는 드디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12년 1월 7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데이지는 가장 친한 친구 페이지를 집으로 초대하여 파티를 열었습니다. 페이지는 그날 밤 데이지 집에서 그녀와 함께 공포영화를 보고 즐기며 수다를 나눴었습니다. 페이지는 데이지가 매튜 바네트라는 17살 소년과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매튜는 그들 학교 미식축구팀 선수였고 데이지의 오빠 찰리처럼 학교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매튜는 데이지와 페이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소녀에게 같이 놀래? 우리 집에서 재미있는 거 하면서 놀래?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데이지와 페이지는 그의 초대에 매우 흥분했습니다. 매튜는 학교에서 모든 여자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엄청난 인기남이었습니다. 갓 고등학교에 입학한 두 소녀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망설임 없이 매튜와 그의 친구들을 만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1월 8일 새벽 1시쯤 두 소녀는 데이지의 침실 창문을 통해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두 소녀는 길 모퉁이까지 달려가 매튜와 그의 4명의 친구가 있는 차로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고 금세 매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지하실 창문으로 매튜 집 지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페이지는 경찰의 신문에 매튜가 부모님을 깨우지 않도록 조용히 하라고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페이지는 처음에 그냥 여러 소년소녀가 모인 평범한 파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지하실에는 자신과 데이지 2명의 소녀만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지하실에 들어가자마자 매튜는 바로 데이지에게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데이지 곁에 앉아 그녀의 술잔이 비기만 하면 술을 따라주며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다 니콜라스라는 남자아이가 페이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데려가더니 페이지에게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매튜와 데이지가 큰 침대가 있는 다른 방에 있었는데 방문을 열고 닫는 사이에 페이지는 데이지가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데이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매튜는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조던이라는 남자아이는 휴대폰으로 그 모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새벽 2시쯤 남자아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페이지와 데이지를 데려다 주려고 했습니다. 페이지가 우선 차에서 내리자 매튜는 데이지가 밖에서 좀 있어야 깨어날 거라며 그녀에게 먼저 가라고 하였고 데이지가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페이지는 그들의 말을 믿고 비틀거리며 데이지의 침실로 돌아가 따뜻한 집안에서 술기운에 취해 바로 잠들었습니다. 그 사이 남자아이들은 데이지를 차에서 부축하여 내렸습니다. 데이지는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남자아이들은 데이지의 신발을 벗겨버리고 가방과 휴대폰도 버렸습니다. 게다가 데이지가 계속 토를 하여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줬는데 결국 남자아이들은 데이지를 집 근처 땅에 내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발각될까봐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무모한 젊은이들은 서둘러 승용차로 돌아가 차를 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데이지는 혼자 추위 속에 남겨져 집 앞에서 거의 3시간 동안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양말도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티셔츠와 요가 바지만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데이지의 방과 집 주변을 샅샅이 뒤져 집 밖에서 소량의 술이 담긴 플라스틱 병 5병을 발견하였고 또 근처에서 데이지의 가방, 휴대폰, 신발과 토사물이 널려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의료진은 데이지에 대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해서 그녀의 다리에 멍이 들었고 신체 일부에 외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데이지는 의식을 되찾은 후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멜린다의 술장에서 페이지와 함께 몰래 술을 훔쳐 마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 남자아이들과 몰래 만나러 갔다는 사실도 인정했지만 만취 상태여서 자세한 사항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매튜의 집 지하실에서 술잔을 들고 있었던 것과
매튜 집에 강아지가 그녀에게 뛰어올라 그녀가 소리를 지르자 모두가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것만 기억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1월 8일 오전 11시 사건 발생 몇 시간 후 경찰은 매튜, 조던, 니콜라스를 체포했습니다. 매튜는 데이지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두 사람 모두 자발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에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는 두 소녀가 그의 집에 오기 전부터 이미 만취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 후 데이지와 지하실에 들어가자마자 방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두 사람이 관계를 가진 후에야 데이지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그는 데이지에게 먼저 술을 몇 잔 마시게 해 데이지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처음 조던은 니콜라스의 휴대폰으로 매튜가 데이지를 키스하는 장면을 찍어 몇몇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니콜라스는 경찰의 신문에 곧바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페이지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결국 소년원에 수감되었습니다. 한편 매튜의 친구 중 한 명은 그들이 데이지를 집으로 보냈을 때 데이지가 계속 울고 있어 매튜는 데이지의 오빠 찰리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화낼 것 같아 걱정이 되어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매튜는 찰리와 아주 친한 친구였고 사건 며칠 전 찰리가 매튜를 가족 모임에 초대하여 데이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그날 매튜 집 지하실을 수색하여 침대 시트, 빈 술병, 남자 속옷, 플라스틱 컵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추가 재판 과정에서 부경찰서장은 매튜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A lot of people involved in this that are running around telling a lot of stories, and without pointing fingers, it serves to benefit people's causes by making a lot of things up that really didn't happen and really doesn't exist. But don't underestimate the need for attention, especially young girls. 경찰은 매튜와 데이지의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매우 수위 높은 내용을 주고받은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지는 심지어 매튜에게 술을 얻기 위해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데이지가 스스로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동시에 매튜가 렉스 바네트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네트는 현지의 유명 정치인이자 전 주의회 의원으로 형법 및 공공안전위원회에 참여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는 미주리주 곳곳에 많은 검사들과 경찰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매튜는 감옥에 가지 않고 곧바로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데이지가 학교로 돌아온 후 그녀는 악몽 같은 시련이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동정과 지지를 받기는커녕 동급생들의 경멸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이지를 교활한 사기꾼으로 여겼습니다. 난교와 난정 같은 단어들이 갑자기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점차 사회생활을 싫어하게 되었고 집에서 고독하게 지내는 것을 선호하며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학교 치어리딩 팀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데이지의 어머니 멜린다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집과 직장에서 익명의 위협에 직면했으며 심지어 여러 해 동안 일해온 동물병원에서도 해고를 당했습니다. 잔혹한 적대감에 맞서 콜먼 가족은 2013년 봄 이사를 하기로 힘든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매물로 내놓은 집은 수상하게 불에 타버렸는데 경찰은 오늘날까지 화재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의 불행이 보복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데이지의 친구 페이지의 집도 불에 태워졌습니다. 사실 데이지와 페이지는 사건 이후 연락을 끊었고 페이지 역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으며 끊임없이 악몽에 시달린다고 말했습니다. 데이지가 겪은 고통은 곧 한 매체에 의해 보도되었고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익명의 지지자들이 온라인에서 매튜를 규탄하고 데이지를 지지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매튜의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재판에서 매튜는 데이지를 극한의 추위에 노출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1년 집행유예를 받았고 콜먼 가족에게 $1,800, 하나로 약 25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100시간의 봉사활동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찍고 퍼뜨린 조던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데이지는 도전에 맞서며 잔혹한 현실을 이겨내고자 노력하였고 결국 대학에 합격하고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18살이 된 데이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지속하여 자신을 돕고 격려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2016년 데이지는 어머니와 함께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제작진은 데이지 모녀에게 비슷한 아픔을 겪은 다른 한 어머니를 소개했는데 그 어머니의 딸 오드리는 데이지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2012년 오드리는 3명의 남자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당한 후 온라인에서 퍼진 사진과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오드리는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에 제 삶은 망가졌어요. 학교 전체가 알고 있고 저는 이 악명을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라는 절망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더욱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드리는 그 글을 올린 지 9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는 침묵의 항해였습니다. 오드리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후 그녀의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명의 가해자는 각각 30일에서 45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부모는 오드리의 부모에게 약 100만 달러, 한화 약 13억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오드리의 어머니는 데이지를 강인한 소녀라고 칭찬하며 앞으로도 꿋꿋하게 나아가라고 격려했습니다. 2018년 대학교를 졸업한 데이지는 콜로라도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녀는 타투 가게에서 일을 하며 새로운 영화 촬영에도 참여했습니다. 영화는 2018년 6월 그녀가 겪었던 비극적인 경험과 치유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듯 했지만 데이지와 그녀의 가족을 괴롭히는 불행은 끈질겼습니다. 어머니 멜린다와 남동생 트리스턴은 데이지를 만나러 가는 길에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데이지는 또 다른 가슴 아픈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19살의 남동생 트리스턴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의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고 여전히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데이지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혼란스러운 마음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남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가 미소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모두 허상이라 했지만 모든 일은 결국 지나가게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지는 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자신의 경험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여름 23살이 된 데이지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의 스토킹을 당하게 됐고 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그 남자는 2019년 12월부터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데이지는 여러 번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전부 무시당했습니다. 2020년 8월 4일 화요일 데이지는 트위터에 집 밖을 나가는 것이 두렵고 개를 산책시킬 수도 없으며 심지어 직장에도 갈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데이지는 페이스북에도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자신의 집 문을 두드렸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남자는 데이지의 사진을 도용해 성인 서비스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데이지의 어머니 멜린다는 딸의 글을 보고 콜로라도주 경찰에 안전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오후 4시에 경찰이 데이지의 집에 도착했고 데이지는 경찰을 집으로 들여 자신이 따라다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데이지의 행동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경찰이 떠난 직후 데이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중 데이지는 무기를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고 전화가 끊긴 후 데이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데이지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경찰은 저녁 8시에 다시 데이지의 집으로 돌아와 그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데이지의 어머니 멜린다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딸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애도하며 데이지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훌륭한 딸이었어요. 그녀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결국 그 아이들이 그녀에게 한 짓에서 회복하지 못했어요. 라고 적었습니다. 멜린다는 수년 동안 데이지와 그녀의 정신건강을 위해 힘써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멜린다는 딸이 최근 몇 달 동안 스토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데이지는 최근에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데이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가 일했던 타투 가게는 강도를 당했습니다. 도둑들은 데이지의 개인 그림 앨범과 그녀가 사용했던 타투 기계만 훔쳐갔습니다. 이로 비극이 끝날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데이지가 세상을 떠난 지 4개월 후인 2020년 12월 58세의 어머니 멜린다는 소셜미디어에 사랑하는 딸을 향한 애틋한 글을 남긴 후 딸 데이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제 콜먼가에는 가장 나이 많은 찰리와 어린 남동생 로건만 남았습니다. 데이지는 생전에 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자선단체를 운영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족을 위해 기금 마련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반면 데이지와 어머니 멜린다가 세상을 떠난 후 매튜 바네트는 자신의 삶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콜먼 가족에 일어난 일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본인의 삶을 계속하였습니다. 데이지의 이야기는 다소 무겁습니다. 마치 긴 악몽을 꾼 것처럼 10년 전만 해도 6명이었던 행복한 가족은 이제 2명만 남았습니다. 만약 그 겨울밤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날 콜먼 가족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